오늘은 테마 6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테마 6 동시행 항변권과 다음 시간에 할 테마 7 위험부담은 앞에서 분류한 계약의 종류 중 쌍무계약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면 이 두 가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만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의 특징으로 배우지만 사실상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배울 동시행 항변권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사례에 적용했을 때 쉽게 와닿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원리를 배제하고 외우려고 하거나 자꾸 결론부터 머리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차근차근 원리부터 적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이론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놨는데 완전히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감을 좀 잡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장면 있잖아요. 가방 놓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건은 준비됐겠지. 상대방은 돈은 준비됐겠지. 그러면서 서로 동시에 건네봤죠. 동시이행 항변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좋은 장면입니다. 물건을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 두 개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과 매매 대금이 서로 대가 관계에 있죠. 쌍무계약입니다. 민법 536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데는 그러지 아니하다. 일단 1항부터 볼게요. 동시행 항변은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내 것만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내가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 걸 먼저 이행해야 되고 상대방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상대가 내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때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에 있으면 네 건 안 하면서 내 것만 요구하는 거는 나는 거절하겠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자, 2항은 조금 다른데 이 변제기 부분이 2항에는 없습니다. 즉 상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이거는 상대방께 변제기 있지 않은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 거를 이행했을 때 나중에 상대방이 자기 거 이행할 때 안 할 것 같은 도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비록 상대방께 변제기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밑에 이제 2항을 변제기 때까지 가는 게 불안할 때 쓰는 거라고 해서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효과입니다. 주로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 관계에 성립하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계약 하나에서 한쪽은 부동산 소유권, 한쪽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 두 개는 대가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 상태가 됩니다. 다만 동일한 계약이라도 배제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이거는 동시행 항변으로 하지 맙시다라고 합의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계약에 의하더라도 동시행 약정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행 항변권은 임의 규정이라서 배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계약에 있는 것을 엮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OX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계약에 의해서는 동시행 약정을 추가할 수 없다. 그럼
X가 되는 거고, 동시행 항변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X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합의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 정의에서 봤지만 동시행 항변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쪽 채무가 다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변제기라고 합시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 이행이 안 되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죠. 지체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를 물어야 되고, 목적물이 소실되면 그 소실된 목적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상대방에 의해서 계약 해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할 때입니다. 쌍무계약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쌍무계약일 때는 채무가 변제기를 지나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일단 면제됩니다. 1차적으로 지연 손해가 면제되고 상대방의 계약 해제권은 차단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동시행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변제기를 지나더라도 어느 한쪽만 채무 이행을 강요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서로. 이행지체는 계약 해제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이행지체가 되면 상대방은 독촉한 다음에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지체 다음에는 해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 책임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해제가 되면 이미 받은 거 돌려주고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별별 책임이 다 발생합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 때 실제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변제기가 지나더라도 동시행 항변으로 인해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 당사자가. 근데 이렇게 영원히 갈 수가 없죠. 어느 한쪽이 이걸 깨기 위해서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실제 비워줘야 되죠. 이거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변제기가 나눠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돈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변제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주로 계약할 때, 중도금은 잔금 지급 전에, 그 다음에 잔금 지급 때는 소유권 이전 서류하고 교환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 중도금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의무보다는 변제기가 빨리 돌아옵니다. 따라서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의무는 그 기간이 지나면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계약금 먼저 지급하는 거니까. 계약금 지급 시간이 지나면 계약금에 대한 지체 책임. 그 다음에 중도금도 중도금 지급할 때 상대방의 의무가 통상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기간이 지나면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따로 발생합니다. 이행지체 책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전이 되겠습니다. 지연손해라고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하는 쪽의 지체 책임은 임대료 상당의 금전일 겁니다. 소유권을 받아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살더라도 임대료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 당사자의 의무가 모두 변제기를 지나면 이러한 지체 책임이 중단됩니다. 서로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제기 요건 예외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전이라도 내가 먼저 이행하면 나중에 손해볼 것 같다. 이때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행 항변의 두 번째 효과입니다.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동시행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상계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채권 총론에 대한 것이라서 깊이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이 결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것과 별도로 A가 B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럼 A, B 사이에는 거래가 지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요 계약에서는 A가 받을 돈이 있고 요 계약에서는 줄 돈이 있죠. 여기서 전제를 저 주택은 1억 원에 팔고 빌린 돈은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A 입장에서는 이 집을 넘겨주고 1억 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서는 5천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A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자, 주택 주고 내가 1억 받을 건데 어차피 내가 5천만 원 줄 거 있으니까 5천만 주고 요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때 이 1억 원에서 다른 계약에 있던 5천을 공제하는 거, 이걸 상계라고 합니다. 내 권리와 내 의무를 서로 대등한에게서 공제하는 걸 상계라고 합니다. 이 자동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A가 자기가 받을 1억 원에서 5천을 공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채권의 일부를 상계한 겁니다. 그 자기의 채권, 이걸 자동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안에서 1억 말고 5천만 원만 달라고 상계하는 게 금지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니, B 입장에서는 돈이 줄어드는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B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B 입장에서는 이 집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집을 받기 전에는 1억을 안 줘도 돼요. 그게 동시행 항변 관계잖아요. 1억을 안 주고 버티면서 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A가 뜬금없이 다른 채권, B가 이제 받을 5천만 원, 이거를 여기서 까버리는 겁니다. 이쪽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B의 권리입니다. B의 입장에서는 1억을 안 주고 버틸 기회를 뺏기는 겁니다. 1억의 동시행 항변이 5천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대가는 B가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채권을 상실시키면서 말이죠. 그래서 금지되는 겁니다. 돈을 주는 이 부분, A 입장에서 자동 채권, 이거는 B의 입장에서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권리인 겁니다. 항변권. 이 항변권을 A가 뺏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결론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수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내요.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겁니다. 상계하는 쪽에서 자기 채권, 이걸 자동 채권이라 합니다. 이걸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 반대는 가능해요. 자, B의 입장에서 내가 이 5천 받을 게 있는데 내가 1억 줄 거에서 그냥 까고 5천만 줄게.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B 입장에서 스스로 이 항변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5천만 원만큼. B가 스스로 포기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결론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사 방법. 교재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행사는 굳이 내가 동시행 항변 행사할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소송에 걸렸을 때
그 소송에서 그때 당시에 동시행 항변 상태였습니다라는 부분은 변론을 해야 돼요. 이거를 변론하지 않으면 법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효과는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걸렸을 때는 이 자동으로 발생한 걸 변론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론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법관이 판단할 수 없거든요. 심판입니다, 심판. 선수는 자기가 주장 입증해야 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동시행 항변을 주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돈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B가 항변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 관계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항변이.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A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1억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어요. A가 제기한 거잖아요. 1억 청구. 근데 항변을 했으니까 이 1억 청구 부분은 꺾인 거죠. 아, B가 안 준 이유는 동시행 상태여서 그렇구나. 정당한 항변이죠. 그러면 A의 1억 청구는 이용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법원이 A 너는 부당한 소송을 했구나. 패소. 판결문에는 청구 기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가 1억을 줘야 될 의무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소유권만 받으면 넘겨주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하지 않고 조건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B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음과 동시에 이행하라. 이렇게 조건부 승소가 됩니다. 여기 요 선고 주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피고는 매수인은 원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은가 동시에 지급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설명의 편의상 조건부 승소라고 하는데 그 실체는 일부 승소입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행 관계의 채권 채무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얽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동시행 관계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당사자에게 얽혀있는 채권 채무도 그대로 이전되어 동시 이행 상태는 유지됩니다. A하고 B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B가 사망하고 C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동시행 관계는 그대로 C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지되면 그대로 동시행 관계도 유지됩니다. 또 한쪽 채무가 소멸하면 상대방 채무도 소멸함으로 동시행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소멸한 채무가 동시행 채무든 다른 채무로 변하면 그 채무와 사이에 동시행 상태가 유지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주기로 했던 이 부동산이 불이 타버렸어요. 불이 타면 동시행 관계는 서로 소멸됩니다. 양채무가 얽혀 있다가 한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험금이 나왔다. 그러면 집 소유권은 보험금이라는 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바뀐 거에 하고 매매 대금 사이에 동시행 항변이 유지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건 사람 바뀌었을 때, 이거는 채무의 성질이 바뀌었을 때 둘 다 동시행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안의 항변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36조 2항 변제기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이행하면 상대방이 변제기 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러면 똑같이 동시행 항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번이 오늘 사례하고 관계된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선이행 의무자의 동시행 항변권.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변제기가 다 다르죠. 이게 2월 1일이면. 그런데 소유권 이전은 요 잔금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동시행 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상대방의 의무가 없으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럼 얘들은 이 변제기를 지나면 지체 책임을 집니다. 당연히. 계약금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잘 없겠죠. 계약당 지급하니까. 주로 중도금에서 문제가 될 건데 잔금 지급기일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에 채무들이 변제기가 지나면 예를 들어 중도금전 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잔금 지급길이 됐다. 일단 이 잔금 지급기
이래서 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로 동시행 관계니까 여기는 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 사이는. 그런데 이 중도금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부터 지체 책임으로 와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겁니다. 중도금은 계속 지체 책임을 진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이 중도금이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면 이 잔금하고 섞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행 관계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법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 밑에 걸로. 비록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했더라도 일단 잔금 지급일에 도달하면 그 전체가 동시행 관계에 다 들어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받기 전에는 더 이상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결론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액이 중도금 금액이 뭐 몇십억이라고 해보세요. 그 지체 책임, 지연 이자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의 향방이 이 이론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김변서당 총무 추봉균과 일기 회장님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김세기는 작년에 중개사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평창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일 계약금 당일날 지급했습니다. 이 날짜에. 소유권 이전 서류는 이 잔금일 요때. 통상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판례에 의해서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행 관계입니다. 추봉구는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했고 잔금 지급일까지 중도금은 지급 못했습니다. 잔금 기일이 한 달 지난 2019년 12월 30일. 잔금도 지연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봅시다. 10월 1일은 중도금 변제기니까 이때를 지나는 순간 중도금은 채무 불이행이죠. 자, 12월 1일. 이거는 이제 잔금 지급일. 잔금은 이때까지 문제는 아니고 이걸 지나는 순간 지체가 돼야 되는데 요거하고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니까 이 부분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행. 즉 잔금은 쭉 이상 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지체 책임 없이. 근데 이 중도금은 이미 지체 상태에서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이 뒤에 이 잔금 지급일 이후에 계속 지체냐 아니면 얘가 지체 책임이 중단되느냐. 우리 판례는 요 기간이 요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면 얘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봉균 소유권 주기 전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주지 않겠다 이러고 있고요. 자, 2주장 잔금은 소유권 이전 서류와 동시행해도 되지만 중도금은 이미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먼저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한다. 누구 말이 맞는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중도금이 변제기가 지났어도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동시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풀이를 해놓은 것이 82페이지입니다. 자, 8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제시된 사례에서 누구 말이 맞는가? 추봉균의 말이 맞습니다. 비록 중도금이 이행지체 중이라도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는 순간 잔금과 함께 동시행 관계에 돌입합니다. 따라서 김세기는 자신의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조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봉균에게 먼저 원래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은 물론 중도금도 먼저 가져오라고 하지 못합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의 효과입니다. 이런 게 싫었다면 김세기는 중도금이 지체됐을 때 계약 해제를 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지금이라도 김세기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 동시행 관계니까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면서 동시행 관계를 깨고 중도금, 잔금 전체에 대해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에 대해서 동시행 관계가 됐으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는 김세기는 본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중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는 중도금에 대해서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효과 차이는 뭐냐면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인 10월 2일부터 잔금 지급일이자 동시행관계 경계선인 12월 1일 전날까지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연 손해가 발생하냐 마냐라는 부분, 중도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쟁점입니다. 자, 나머지 쟁점 8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동시행관계 해소하고 상대를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동시행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영원히 갑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내 걸 준비해서 이행에 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에 독촉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채무는 이행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지체 상태가 지속되면 해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채무 이행은 이행의 제공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행이란 말은 또 변제라는 말로도 되는데 이행 제공 플러스 수령입니다. 나는 주고 저쪽은 받아야 변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계속 이행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동시행을 깰 때 필요한 이행 행위는 이행의 제공까지입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내가 그 행위만 하면 제공한 걸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 해도 등기소 같이 안 가면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이 서류 여기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매매 대금을 달라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행 관계는 깨지고 상대방의 채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이행의 제공이랑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등기소를 준비해서 등기 대행 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하고 통지하는 겁니다. 주로 뭐 본부사 사무실에 갖다 놨으니 가져가시오라고 하든지 날짜를 정해서 이때까지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준비해서 지급할 상태로 해놓고 계좌번호 주면 지금 바로 쏴주겠습니다. 까지가 이행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나는 내 의무를 이행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걸 중단하면 다시 동시행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소를 맡겨놓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이행 제공했고 상대방의 채무는 이행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회수해 오면 이행의 제공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동시행 관계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행의 제공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목적물이 훼손되는 등 어느 급부가 이행 불능되면 동시행 관계는 깨집니다. 그 계약 관계는 해제나 손해배상으로 처리됩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뒤에서 따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시이행 관계의 예시. 부동산 매매 계약처럼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양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되는 것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위에 법률 규정에서 내용들을 동시이행 관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봤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 전세 관계가 전세계획 종료했을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의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들어간 사람이 계약이 종료됐을 때는 그 전세물을 인도하고 등기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 전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계약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돈을 일부 주고 소유권도 받았는데 해제됐다. 그럼 이 돌려줄 때도 어느 일방이 네 거부터 이행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인 겁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쌍방의 의무. 부담부 증여 계약 종류편에서 공부를 했죠.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 건축의 예를 들면 건축물 완성했어요. 완성해서 자 공사대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나중에 처리해 줄 테니까 일단 공사대금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자 보수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인 겁니다. 하자 보수가 될 때까지는 공사대금 지급 기간을 지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 뭐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은 이런데 중요한 건 이 판례거든요. 판례가 인정하는 동시행 관계, 변제와 영수증 교부. 모든 변제는 영수증 교부와 동시행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하는데 영수증을 안 준다. 그럼 결제를 안 해도 내가 법적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차이가 있는 게 종종 시험에 나서 그런데 변제와 채권증서 요구 좀 비슷한데 채권증서는 달라요. 모든 돈에 채권증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수증하고는 다릅니다. 채권증서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동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를 막 섞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자,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앞에서 계속 예를 들었죠. 이 부분은 통상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판례에 의해서 이 둘은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네, 이게 동시행 관계에 의해야겠죠. 보증금 받으면서 집을 비워야겠죠. 보증금 안 주면 집 비우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야 될 때 이사를 가버리면 점유를 잃기 때문에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사를 가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이사 가고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점유한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빨리 말소해야 되고 말소하려면 보증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담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자 보증금 마련됐으니 동시행하자 말소해주면 돈 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돈 주고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겁니다. 이게 선이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에요. 돈 받기 전에는 말소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비슷한 게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갚으면 저당권을 말소해 줍니다. 돈 갚는 게 선이행이에요. 임차권 등기나 저당권이나 다 담보 성격이 있습니다. 담보 성격이 있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말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지하고 비슷해요. 81페이지 법률 규정에 의한 예에서 두 번째 예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법률 규정으로 돼 있고 무효 취소의 경우는 법률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똑같이 처리합니다. 이 계약을 했다가 이게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 있고 취소되는 경우 다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뭔지는 뒤에 법률행위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고 무효 취소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 이게 계약이 깨졌을 때 서로 돌려주는 것. 이것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자꾸 나와서 여기서 한번 들어두세요. 지금 이해 못 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두신 게 좋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토지를 A, B가 공유하고 있다. 지분을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공유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 위에 관념적으로 A의 점과 B의 점이 절반씩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입니다. 공유. 자, 이걸 물리적으로 나눠도 이 나눠진 쪽에 지분이 반씩 있어요. 자석을 N극과 S극으로 나누면 다시 각각 N극과 S극이 생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공유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르든 이 안에는 지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리적으로 분할을 하려면 일단은 분필을 해서 1번지, 2번지라고 합시다. 두 개의 땅으로 나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땅을 공유하는 거고 두 개의 땅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땅으로 나눠도 각각 이렇게 지분이 섞여 있죠. 이게 공유입니다. 그때 이 부분 A 단독 소유, 일단 단독 소유, 이 부분 B의 단독 소유. 이렇게 이게 분필 절차입니다. 지금 이러려고 분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할게요. 지금 A가 가진 땅의 이 지분, B의 땅에 가진 지분을 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 점을 일로 옮기고, 파란 점을 일로 옮기고, 빨간 점을 일로 옮겨. 그렇게 만들면 완전한 분할이 되겠죠. 여기는 파란 점들만 모이고, 여기는 빨간 점들만 모입니다. 그러면 이건 B의 소유고, A 소유가 돼서 완전한 분할이 되는 겁니다. 토지 분할 과정입니다. 행정청과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이러면 두 개의
토지로 독립하는 겁니다. 이 각각은 단독 소유가 되는 겁니다. 공유가 아니라. 자, 지금 이 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공유 관계는 이 상태인데 구분 소유적이라는 것은 이 공유 상태에서 A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B는 여기에 뭐 농사를 짓든 지분 관계의 땅을 물리적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 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해소하는 게 이런 분필 분할 절차거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자기 땅은 자기가 단독으로 소유하자라고 해서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해소라고 합니다. 해소 과정이죠. 공유 지분권자 간의 지분 이전 의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파란 걸 일로 넘기고 빨간 걸 일로 넘기는 거, 서로 상대방 색깔을 자기 땅으로 넘겨주는 거. 점 하나 옮기면 점 하나 옮기고, 이 의무는 동시행 관계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요 상태, 해소, 이렇게 두 개의 땅으로 나누는 거. 요 과정에서 이 지분 이전 하는 이거는 서로 맞교환해야겠죠. 이건 동시행 관계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공유에서 나오고 물권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반복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론 설명은 다 했고 문제풀이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66번 한번 보세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이 이미 선이행 의무로서 지체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 잔금 지급 기일로 다 들어오면 전체에 대해서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사례로 풀어본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응용도 할 수 있죠.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다른 계약이라도 선이행 의무가 있는 중에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선이행입니다. 좀 전에 봤으니까 설명을 별도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69번 보세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점유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점유임으로 불법 점유가 된다. 지금 동시행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권리 행사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권리 행사하는데 어떻게 그걸 불법이랍니까? 불법이면 때문에 그건 권리가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글로 써놓으면 막 헷갈려요. 말이 어려운 거지 내용은 상식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보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고려 아닙니다. 이건 변론사항입니다.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일부 승소,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영수증은 동시행관계지만 채권증서는 당연히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채용증 쓰고 돈을 빌려간 다음에 이제 돈 갚을 때가 됐어요. 돈 갚을 때가 돼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써준 채용증 원본 줘. 그래야 내가 돈을 갚을게. 이게 뭐냐면 지금 동시행 항변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동시행 항변의 반대편 채무가 뭐냐면 채용증 교부입니다. 이 채용증이 일종의 채권 증서거든요. 채권 증서 교부와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채용증을 안 줘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때는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지연손해가 붙을 수 있어요. 돈을 갚는 사람은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갚은 거 이 금액 써서 영수증을 달라.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작성한 차용증 또는 뭐 합의서라든지 계약서 이런 걸 줘야만 내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기 전에는 내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 증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